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새로운 목표나 여러 희망을 품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거리도 여전히 멀어진 상태고요. 민생 경제 지표 회복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전북의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대학의 위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계속 이어지면서 희망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없는 격려와 믿음,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과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희망의 전북을 위한 신년 대담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 시대의 힘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 또 앞으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께서 올해 2022년은 어떤 해가 되길 희망하는지 여쭤봤는데,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초등학교의 교사로서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수업하는 게 좀 큰 소망입니다. 일단 마스크 빼고 마지막 대학 생활을 좀 축제도 즐기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역 학생들도 충분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지역 학교라는 편견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극복해서 또 좋은 기업이나 좋은 곳에 좀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생계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계적인 부분에서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뜨개질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되게 우울하지만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가지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 소원을 빌고 싶네요. 지금 많은 의료진분들이랑 국민들 모두 고생하시는데 얼른 빨리 해결돼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처음엔 전국에 200명, 300명, 500명만 나와도 엄청 벌벌벌벌 됐잖아요. 느슨해지면서 이게 좀 많이 나오고 하기는 하지만 그때처럼 경각심을 좀 더 가지고 나부터 좀 더 조심하고 또 안고 가더라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안 생기게 힘을 좀 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의 2022년 새해 바람과 기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죠. 먼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학성강학연구의 김종혜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종혜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사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도민들의 인서트를 들으면서요, 사실 2년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새해 희망에 대해서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이 네. 됐습니다. 아, 소장님도 60년 정도 네. 사시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가 이제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예. 우리 성인들이야 좀 참을 수 있지만 그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애기들 그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걸 벗으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숨쉬고 뛰어다니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도민들의 이야기에 마스크를 벗는 세상을 좀 꿈꾸고 싶다 한 부분이 저도 적극적으로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울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게 됐고 지역의 경제도 많이 위축돼서 취업 이야기 또 생계 문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김종혜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항시 하시는 말씀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예.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중첩해서 반복됐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참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제나 새벽녘에 가장 춥듯이 더욱더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에 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백신이 아닌가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말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김종혜 이사장님은 이제 동양 철학 또 역사 한의학의 어떤 가르침도 하시고 실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또 국회 경험까지 갖고 계시잖아요. 전북 안에서의 이 희망의 어떤 불씨,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2022년은
단기적인 뭐 한 해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전북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2022년 내년 올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틀에서 저는 전북을 진단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북은 역사를 보면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세 가지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의의 항거는 의기가 집결된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호남의병 같은 이 역사 속에서요. 그러면서도 변화와 개혁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역이고요. 그러면서 또한 세 번째는 소통과 화합 정신을 체질적으로 우리는 DNA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도기에 또 역사 시대를 쭉 놓고 보면은 이념과 체제가 달라요. 지금 경제 민주화가 가장 이슈라고 본다면 과거에는 경제 민주화 이전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의 싸움, 그 과거에는 양반제도의 붕괴 등등을 우리 전북 정신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민주화라는 이런 경제의 화두가 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전북 정신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 측면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의 시대가 안정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은 전북은 전북의 정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신이 국가의 정신이 될 것이며 아울러 세계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저는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노력합시다라고 전북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김종인 이사장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전북의 정신이었고 지금은 그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변화와 개혁, 소통, 화합인데 지금 뭐 정치 구조로만 놓고 보더라도 일당 독주 체제 또 그것을 또 우리 도민들이 지지해준 결과로서 오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곳이고 소통과 화합은 좀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연 현상이 우리 선생 스승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아서 성년이 되고 노쇠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듯이 자연 현상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있듯이 이념이나 이런 현상도 자연스럽게 돌고 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일당 독주 체제의 현상 속에서 조금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이런 것이 엇갈려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이 전북의 세 가지 정신이 우리 모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건 상징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새벽녘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분명히 희망이 가득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는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전라북도의 저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감염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베스트라는 그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지막까지 그 고군 분투했던 그 류이라는 그 의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염병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됐을 적에 그 부분이 소설 마지막 말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이 재앙 한가운데 배운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경멸. 지금 다 뭐 쟤는 왜 이것 때문에 감염병 걸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멸보다는 감동할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이걸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의 어떤 그 심성이라고 했고요. 이걸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 의지에서 오신 분들, 이제 기업인들이라든지 뭐 혁신도시에 이주하신 분들, 또 여기 잠깐 머물렀다가 가시는 분들,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전라북도 사람들은 같은 호남권이지만 광주라든지 뭐 다른 저 아래역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점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저는 아구똥하다는 말이 이게 표준어인가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느 시인이 쓴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시인이 여기에 대해 시를 쓰셨는데 가진 것은 없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또 가진 것이 없으면서 남을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라북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예로 보면 그 남원 금동에 그 85세나 되신 이 어르신은 그냥 그 폐지 죽고 이러시면서 해마다 100여만 원이 넘는 돈들을 갖다가 6년째 기부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면 이게 이제 그 법인이 냈냐, 기업이 돈을 후원금을 냈냐, 아니면 십시일반 개인이 냈냐, 이 통계를 보면 전라북도는 다 지역에 비해서요 51%가 개인이 낸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지역에는 대기업은 적지만 십시일반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이런 그 도민들이 많다. 이런 마음 하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신문에서 작년에 많이 나왔던 그 요소수 사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요소수 사태에 정말 그때 그 시간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폭리도 취할 수 있지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죠. 그 기업의 대표께서 말미에했던 그 인터뷰를 보면 이것도 마스크 대란처럼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면서 정말 양심적인 원가에. 가격으로 이게 주시는 걸 보고 이런 또 착한 기업인도 있고요. 뭐 얼굴 없는 전사도 있죠. 김달봉이라는 익명의 기부 전사도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전주에 그 엄마의 밥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200세대에 한 310명의 아기들한테 날마다 새밥, 따뜻한 반찬을 줘서 이것은 성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밥을 갖다가 아침마다 이렇게 새로 끓이는 그 고마운 손길들도 있고 또 그걸 집집마다 갖다 주는 또 자원봉사자도 있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나름대로 충분히 발전한 가능성은 우리는 갖고 있는데 다만 밖에서 일어난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너를 기획하면서 우리 전북에 어떤 두 분을 모시면 참 말씀을 잘해 주실까 했더니 두 분이 호흡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앞에서 김종혜 이사장님이 학자로서 우리 전북의 역사 속에서 정신을 말씀해 주셨다면 현실 속에 김복음 우리 소장님이 또 열거를 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께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아구뚱해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금 그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아구뚱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량함과 아구뚱 저는 굉장히 상반되는데 이 알량하지 않는 아구뚱이 좀 우리 전북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이 아닐까. 김종혜 이사장님 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김복음 이사장님 방금 말씀 아구뚱한 우리 전북 도민. 지금이 그런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 GM대우 문제 같은 경우, 또 군산 조선소 이 두 개의 상황만 놓고 볼 때 이 군산에서의 수출의 감소량 약 83%나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전북의 경제는 이미 초토화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방금 전하 소장님이 말씀하셨더니 미래는 밝다. 이 정신을 발판 삼아서 현실로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과 정치인의 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을 기초로 해서 정치인들이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당약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정치인들, 저도 정치를 4년간 해봤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에게, 특히 전북 정치인에게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정치인은 글자 그대로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심 없는 공심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북을, 자기 지역을
활성화 발전시킬 수 있은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그 책임 의식을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러한 정치인을 누가 만들어냈느냐를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네요. 분명히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라는 것은 주민이 주인입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나쁜 행동을 하는 정치인을 선출해 준다. 그 정치인이 정치인의 목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있는데 진정으로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을 버렸다. 이것 또한 주민의 그 역할이고 주민의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전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아울러서 전북 도민, 지역 주민이 이 참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옳고 바름을 기준으로 삼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이렇게 민관이 하나가 될 때 전북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치인 탓만 한다. 주민 탓만 한다. 이거 다 잘못이에요. 주민과 정치인이 제대로 새벽잠에서 깨어서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 전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를 2022년도는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도 제 역할을 해야 되겠고 많은 문매를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정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라북도는 뭐 인구 비례에서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포함해서 1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있고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말씀하신 GM 군산공장의 폐사나 군산조선소 왜 그때는 아구똥하는 모습이 이렇게 적었을까? 모든 걸 뺏기고 나머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현수막 정치 어찌 보면 언론에서 그런 목소리도 계속 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도 유권자로서 가장 해야 될 역할인 투표를 통해서 자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유권자도 정치인도 어느 순간에 그 아구똥은 없어졌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보금 소장님. 네. 생활에서 그 정치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요. 아, 이것도 정치였었구나. 요즘 제가 그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그 정치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그 의원이라든지 단체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 그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또 속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얼마 작년에 있잖아요. 최근 그 11년 만에 개통한 그 보령 해저터널 이거 보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저런 걸 못하는 건가? 이게 이제 시설 기반 사업에 속하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정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왜 우리는 전남의 그 연육교 개설이라든지 심지어는 경남하고 해남하고 해저터널 이 사업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군산의 그 조선소 문제라든지 자동차 문제 났을 적에 그 의원들하고 도민들이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합심하지 못했었는 건가 이런 문제를 따진다라고 보면 언론도 좀 부족했었고요. 그 아까 뭐 그 의원들의 사심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의원의 사심이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내가 지역구라고 하고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으로 당신이 갔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갔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예산도 따오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만큼은 지금 대선에서 전라북도의 공약이 13%밖에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제가 이제 그 대선 공약에서의 전라북도 공약을 스크린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해봤었거든요. 지금 뭐 진행 중이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뚜렷하게 해결된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이런 것들도 다시 짚어보고 대선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역에서 이런 걸 요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요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모집도 하고 예산을 내려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랬을 적에는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좀 바뀌어줘야 된다.
우리 의원 역할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사업성 그러니까 어떤 경제라든지 효율성 측면으로 이걸 갖다가 점수화를 주고 그걸 이번에는 광주가 됐네요. 뭐 전북이 됐네요.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표의 가장 중심은 앞으로는 진영 균형 발전이라는 지표가 예. 가장 우선에 돼야만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예. 방법들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김종인 이사장님께. 농업사회에서 그래도 살만했던 전북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지금도 농도라고는 합니다만 산업화 속에서는 좀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많이 헷갈려하고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환경과 자연 속에서 보존이냐 개발할 것이냐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요. 가까운 뭐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요. 조금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개념의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헷갈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보존과 개발, 이거 양극이거든요. 예. 합치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은 현대는 현대이기 때문에 친환경적 개발이 모토가 돼가지고 예. 친환경이되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세계 예를 보면은 최고의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본이 국제 공항, 국제 항구가 기본 요소가 됩니다. 예. 특히 항구가 요소가 되는데요. 국제 항구의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수심이 15m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5m 이상 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세 곳인데요. 예.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부산항 15m 됩니다. 광양항 되는데요. 이 두 곳은 15m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3년에 한 번씩 준설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예. 우리 새만금 같은 경우는 굳이 준설할 필요가 없고 서쪽 아무 곳에나 항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15m 이상이 돼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대외국 무역량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요. 물류비를 최고로 전략할 수 있는 지역이 새만금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규모에 맞게 개발해서 발전시킬 때 우리 전북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또 이 서쪽의 열차를 빨리 부설해야 합니다. L자형 일조. 서울에서 돈 서쪽 남해안, 서남해안의 열차. 예. 또 국제공항.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해서 생존할 수 있고 경제 10위에 도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류비가 첫째 우선돼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새만금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 부산 이쪽에 지역구를 둔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새만금 지역을 합리적 개발, 친환경 개발하는 것에서 적극적 지지 보낼 사람 거의 적습니다. 그렇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목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아까 정치인 말씀하셨는데요. 선거 때 치열한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선출해놓은 정치인을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전라도 말씀 부려먹어야 할 줄 압니다. 적극적으로 부려. 정치 제도 일환이면 주민 소환제를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기 이 마을 회의라든가 지역 회의를 통해서 당신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공약이 중요한 것이고 공약을 떠나서 이것만이 우리 전북이 살 수 있는 방향 아니냐. 예.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라 등등 항시 이 정기적인 모임 또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서라도 지역 정치인 지역 단체장들에게 우리 새만금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정치를 해봤습니다만 정치는 게으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지역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맞춥니다.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재선 3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주민들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 노력하지 않는 사람 지역의 개발을 촉구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하. 당신은 분명히 낙선시킨다라는 위기감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예. 이렇게 될 때 우리 새만금은 발전될 수밖에 없지. 때만 되면 지금 대선입니다. 총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만금의 그 찬란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된 바가 거의 없어요. 이것이 실천되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의 무능이지만 정치인의 무능과 아울러서 지역 주민의 무능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은 분명 지역 주민의 머슴이거든요. 머슴을 다룰 줄 아는 사람, 머슴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 머슴이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 그런 머슴 드뭅니다. 주인이 시켜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될 때 우리 새만금의 미래는 밝고 전북은 세계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요. 푸동항 같은 경우 마찬가지잖아요. 예.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거기는 완전히 끝나서 국제 항구로서 면모를 이미 갖췄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지지부진한 이 새만금의 개발을 가지고는 차라리 개발하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 지금 기 투자 비용이 한 10조 들었는데요. 예. 1년에 해산물 채취로 인해서 그렇죠. 어로 행위에서 얻어지는 이 수입이 예. 3조가 넘습니다. 자연 가치가 더 크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잖아요.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예. 30년 3조 해마다 3조 계산해 보십시오. 예. 전북이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 역할을 머슴에게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역할이고 우리 새만금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 예. 함께 노력해서 꼭 우리 전북의 미래를 바꿔봅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전북의 힘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 왔는데 지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 시기를 잘만 견뎌내면 우리에게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제가 또 진행하는 아침 프로그램 페트롤 전북에서 대학 두 군의 총장 그리고 기업, 시민단체 그다음에 행정, 정치권 7분을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이어서 이제 하반기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대학도 정원 미달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20, 30대가 10,000명이 떠나가고 그런데 행정은 행정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정치권은 여의도 정치하고 주말에 잠깐 내려와서 사람들 잠깐 만나고 가고 본인들도 스스로가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도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 현실 위기를 다 공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위기의 컨트롤 타워를 누가 중심에서 짊어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토론을 3시간 반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각 공동체의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진짜 협업할 수 있는 그 공동체만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인식하면서 좀 힘을 내야 되는데 그때 김보검 네. 우리 소장님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방송의 여파라고 할까? 그 다음 주 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예. 그 대학교 총장들께서 서울에 있는 이와 관련돼 있는 뭐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서 예. 그 예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도 봤고요. 또 이제 그 R&D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출연기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것도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잠깐 얘기 나왔듯이 이제 우리가 그 서남대학교 폐교 그 것만 예. 보더라도요. 이 아이들이 의과대학이 있으면서 95년도에는 학생 수가 한 5,000명까지 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직접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요즘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은요. 그 동아대학교 이동규 교수가요. 인구 변동을 둘러싼 뭐 미래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세상에나 앞으로 이 출산율이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적에 출생률. 예. 출생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봤을 적에 2027년도부터는요. 출생아의 약 48%, 그러니까 100명 중에 48명, 그다음에 2042년에서 46년 사이에는 49%가 어디에서 아이들을 주로 낳냐면
서울과 경기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지금 대학이 뭐 한 385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곧 한 192개로 이제 감소가 될 것이고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이제 뭐 50%가 문을 닫을 것이다. 뭐 이런 통계까지 나면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가고 또 기업도 취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그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아이 출생률까지도 이미 이제 그쪽으로서 아이들의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이 지역 소멸이라든지 대학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대학의 구성원들, 대학의 대표들 이런 분들 또 자치단체장, 광역 자치단체장들 오래 있잖아요.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나게끔 이 일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미 그날 저희가 인광주 캠페인 시리즈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인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지역에서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공유대학을 진행을 하면서 예,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벌써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맞게끔 아이들을 전문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취업을 하고 학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해주고 이 친구가 A라는 대학을 다니지만 B라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예. 이런 크로스하는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희망의 전복을 위한 신년 대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성강학연구회 김종혜 이사장 그리고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부금 소장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마 우리 새해 저녁에 청취자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출생률을 말씀하셔서 저도 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미 뭐 180만 명서 무너진 지도 벌써 좀 됐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출생률과 고령 인구의 격차가 네.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 속에서 심지어 모 군 단위는 1년에 출생률이 100명도 안 되는 곳들이 몇 곳이나 있습니다. 시 단위도 뭐 정읍시 같은 경우는 360-7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북 전체로 보면 얼마나 낮은 출생률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떠나는 청년 인구까지 이거는 어떻게 참 김종희 이사장님 철학자이고 한학자이시지만 또 한의학자이시지만 어떻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요.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 또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함께 봉착하고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예. 이런 분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 대안을 시대를 먼저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과 제 생각에 앞으로 20-30년 안에 완벽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예,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분야는 모든 것은 인공지능화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가장 인간다운 부분 감성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감성의 시대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고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앞서 갈 때 인구 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러한 대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인간의 감정의 소통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우리도 이미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국가복지, 사회복지를 가정복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하. 이 복지적 자금을 가정에 환원시켜서 가족애를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출산의 유효성, 출산을 해야만 해야 한다. 많은 가족의 수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런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소책자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결국에는 가족 중심 가정에서 시작이 다시 비롯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것이 첫째 돼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구축되어진다 하면 뜻있는 젊은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의지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또 의지에 있는
갯집분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이 되겠죠. 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무엇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옳은 말이 합당한 말이냐. 전북에서 대통령 만들어내는 것이 양질 일자리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차 많은 경험을 해봤지요.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정치예요. 그 정치를 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에 정치에 답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예. 정치력의 부재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세 가지가 전북에는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 절벽의 속도가 기하급수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봉착하고 있다. 예. 그러니 이 세 가지 복지를 국가사회복지에서 가정복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예.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좋은 일자리, 대기업 이런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누구나 이 공연불에 불과하지 올 수가 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통령 전북에서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말씀은 LH를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데 진주를 빼앗기고 뺏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이 어떤 연관성으로 이어질 것이냐. 바로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예산도 줄어든 것이고 공공기관도 지금 뺏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이해를 좀 제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말씀만 첨가해 말씀드리면 세 번째 이제 정치적 부재라고 했어요. 둘만 인간이 산다고 이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예, 정치라는 것은 꼭 크고 엄청난 이런 뭐 사회 참여의 대의 정치 이런 것도 정치이지만은 인간 관계 둘만 있어도 정치인데 정치력 부재라는 말씀은 이 지역 전북 도민의 현실 참여의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 열정과 성의가 부족하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예.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적 의미는 정의하라. 먼저 내가 바른 사람이 돼야 하고 수신이 된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적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정치인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바른 사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르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정치인을 뽑았기 때문에 완벽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하는 시대가 이미 지금 현실의 시대인데 우리 전북은 정치인이나 전북 도민이나 열정과 성의가 부족해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을 못 산다라는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치인 말할 필요조차 없고 우리 지역 주민 잠에서 깨어나서 이 세 가지 부재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이 좋은 새만금을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재. 또 과거에 이 찬란했던 이런 문화를 개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 다 함께 반성하면서 새해부터는 진정한 제2의 도약기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 정치인들의 열정과 성의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시의원, 도의원, 단체장까지 의원님 모시고 우리 김종인 이사장님 이사장님 모시고 좀 강의를 좀 드려야겠다. 아니 그것은 이런 생각도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김종인 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강의를 한 유튜브 뭐 강의도 있고요. 아 그러세요?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싫은 소리를 좀 할 수 있는 사실은 지역에 그런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그 가족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출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정에 이제 꾸려가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출생해야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요즘 청년들 갖다가 옛날에는 뭐 3포 세대 뭐 이런 정도만 들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7포 세대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들어갔더니 5포 세대 이제 뭐 3포, 4포에다가 이제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요즘은 이제 뭐 그 M4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단 집이라도 갖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든 조금 낮은 일자리든지 간에 지역을 떠나지 않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 건가. 예. 이런 것들도 지역에 있는 아니면 정치권의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법안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희망 복지타운이라든지 이런 건 만들고 있는데요. 예.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평균적인 임금에 맞춰서 이 친구들이 10년 정도 여기서 살게 되면 내 집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 요즘은 시골에 가도요. 아파트 웬만한 거 다 3억씩입니다. 어떻게 그 공간에서 이 아이들이 출발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제 아까 그 정치인들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이런 정치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것을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는 작업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날 혜성처럼 딱 나타난다든지 대선에 그냥 세우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지역에서 계속 키워내는 예. 이런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인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가운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우리 지역의 정치적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가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거 캠프에서 많이 이제 영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 반짝 선거 때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글쎄 우리 김종애 의원 전 의원께서 이제 이사장입니다만 민주당 소속이 아닌 국민의당으로 시작을 하셨고 물론 처음에 민주당에 또 함께 움직임이 있으셨지만 중간에 이제 무소속으로 도전을 해서 이제 고배를 마셨습니다. 글쎄요, 그것조차 김제 부안 지역구의 유권자분들의 선택이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그 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에서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전국 정치,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정치력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 김보훈 소장님 먼저 좀 간단히 해주시면 답변을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기 김 의원님께서 네네 말꼬리를 열어주시면 네.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네네. 중요한 이야기라서 네. 올해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국민이 주인인 국가입니다. 국민이 선택했다 하면은 그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라고 봅니다. 예.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남원 한 군데 빼고 전북, 전남, 광주가 다 민주당 일색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주당을 선호하는 데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 정치요 민주주의 정치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예. 이 부분에 있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한 받아들이면서도 곱씹어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정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언제든지 획일 단일화보다는 다양성이 존재할 때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다양성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예. 획일화돼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할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를 계속 서로가 토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과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마련해 가다 보면은 예. 분명히 답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지역 정치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일도 양단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어쨌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 변화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 현대 정치에서 이 호남 정치가 참으로 정치에 대해서 매력도 있고 연구 대상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민주정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치사가 아직도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인 특히나 MZ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판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북의 앞으로의 희망은 역시 그래도 정치력에서 비롯돼서 똘똘 뭉치고 협업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북의 또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 속에서 김보검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요즘에 그 대권이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아니면 뭐 교육감 후보들도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 도민인 유권자들이 관심이 없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어떤 생활 정치에 대한 그런 주제들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통일 문제도 고민해야 되겠고요. 어떤 기후위기나 탄소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걸 내놓기 이전에 가정사 이야기라든지 당신들이 이야기했던 정책에 대해서 또 후퇴하고 바꿔버리는 이야기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지금 그나물에 그 밥이고 또 말씀대로 어떤 당이 획일적으로 왜 가느냐 이런 말씀도 하지만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이번 대권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서 마음이 일단 떠난 것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저는 이 앞전 선거 에서 보면 그래도 지역에서 이런저런 그룹이 통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하는 그런 토론회장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번 선거에서는요. 아직 선거 방송 선거 토론위원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아직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분야별로 모여서 우리는 이런 걸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회장들이 많이 좀 만들어져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고 말씀대로 그런 의제들이 실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평가하고 체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슈퍼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요. 그 일 끝나고 나면 동네 어디 마을에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 이 정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활 정치들이 좀 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소비자 쪽에서는요. 소비자 한 10,000명 정도의 의견 접수 받아가지고요. 이 소비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법안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당의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는 지난주에 토론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농도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후 변화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올해 또 이 장마로 인해서 늦은 장마로 인해서 신동진벼에 수많은 병해충이 일어났습니다. 방제를 해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 현실입니다. 농해수위원으로서 목소리 상당히 많이 내셨고 또 실제 농사도 짓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 농업을 바라보는 가치가 이제 공익수당까지 공익적 가치로서 바라보는 언급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 측면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농해수위 활동을 하면서 쌀값 문제를 심히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시작했을 당시에 13만 원대에 있는데 많은 우여곡절 그때 21만 대로 상승을 시켰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물가 상승률, 경제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80kg 쌀 한 가마가 53만 원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적정 보상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1만 원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것이 첫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 세계가 가장 문제시하는 문제 부분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자연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발전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농업이에요. 예. 농업이라는 것은 탄소 발생량을 억제하고 그렇죠. 산소 발생률을 높이잖아요. 예.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잖아요. 토사 유출을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농민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사회적 약자예요. 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예. 또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을 농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공익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제 평소의 지론이고 예. 이것이 이 농어민들을 준 공무원으로 대우해서 활동할 수 있고 생업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국가는 마련해 줘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아직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단초는 지금 열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의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것 또한 전북의 정치력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전북의 희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걱정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문제의식이 없이 어떻게 희망만을 얘기하겠습니까? 김보우 소장님. 예. 네. 뭐 그 기후 변화 이야기도 나왔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피해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2년 전 추석 때 배추 2,500원이면 한 포기 샀던 것을 52일 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요. 15,000원씩까지 샀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대가 진짜 왔다. 아니면 내 자식들 다 정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긴급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개인의 삶이 내가 노력해서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생태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정서, 문화, 아까 했듯이 이런 정치적인 목소리 내고 이런 부분들이 남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예. 우리가 정말 무임승차하지 말고 내가 주인으로 두는 이런 삶을 사는 조금 도전적이고 아까 했듯이 아구똥하고 이런 도민들의 삶이 앞으로 이제 올해는 더 좀 밝은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희 소장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현재는 비록 우리 전북이 어렵고 힘든 농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찬란한 영광을 되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개입을 좀 하자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정치나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의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시는 영세농, 고령농, 또 소상공인, 어민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좀 소득이 많이 있는 분에게는 적게 보상을 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우리 전북 농도 중심의 영세 상인, 공인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보상을 해서 우리 코로나를 함께 우리가 방지 또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